안녕하세요. 관세사 2차 관세법 강의를 진행할 정영진 관세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알아볼 부분은 제1장 총칙입니다. 총칙은 관세법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를 보면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2장부터 배워볼 내용에 대한 이 규정을 미리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 페이지 하단 보시면 관세법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는 수출, 반송, 그리고 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세나 경유세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가 징수하는 부분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징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수가 확보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관세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가 이 부가징수 파트 그리고 수출입물품 통관 파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가징수 파트랑 수출입물품 통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출제가 되었더라도 매년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세법의 목적 부분은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50점 문제 서론에 작성하시기보다는 부가징수 파트나 통관 파트 문제가 나왔을 때 1조 목적이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부가징수를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세 수입 확보가 우리 법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 관세법 구조 자체가 수입 물품 통관과 매우 관련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법 구조를 수입물품 통관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용어의 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가징수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 부분은 이 목적에서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수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해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일단 이 수입 물품의 통관을 하려면 수입 물품이 국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 물품이 인천 항이나 공항으로 입항하고 국내로 반입되는 이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이 입항한 수입 물품이 외국 물품인 상태로 이 특정한 외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인 보세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보세 구역으로 외국 물품 그대로 이 보세구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보세구역에서 이제 또 외국 물품인 상태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한 보세 운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세 운송을 해서 새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이 과정에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에 수입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수입 통관하는 데 있어서는 관세 수입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이 성립된 것을 이 수입 통관 단계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 소멸하는 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가 형성되는, 과세할 수 있는 요건들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단계에서는 세율, 품목 분류를 통한 세율, 그리고 과세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세 평가를 통한 과세 가격이 과세 가격을 곱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이 관세를 확정하게 되고, 이 확정된 관세를 납부나 부가고지 등을 통해서 이행하는, 이 소멸하는 단계를 거쳐서 종결이 되게 됩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관되는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납부를 다 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납부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그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그 경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조사에 대응할 수 있고, 불복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난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세관공무원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겠고요. 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11장 벌칙에 따라서 처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조사 처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불복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1장 총칙과 13장 보칙, 그 보충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수입물품 통관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 이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부과하고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이 확정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고 소멸하고, 이 이행하고 소멸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세관공무원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는 한 번 더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요 2장부터 12장까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는 이렇게 순서대로 관세법 이제 2장부터 3장, 4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지만, 이 관세법 구조 자체는 이렇게 수입 통관 흐름 절차에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수입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필수이론 따지기 통칙 부분 보시면 이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 징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은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통관 절차를 거쳐서 통관법적인 성격도 있구나. 그리고 납세자 권리, 그리고 불복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구나 해서 쟁송법적 성격도 있고, 벌칙이나 조사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형사법적인 성격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관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율이나 품목분류, 관세평가 같은 국제협약에 따라서 이행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국제법적인 성격도 관세법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반적인 관세법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입이라던가 수출, 반송, 외국물품, 내국물품에 대한 그 용어를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이해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수입물품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수입물품 수입의 정의를 보면 외국물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그리고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반입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수입으로 보는 거고, 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그리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국 물품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 박스에서 설명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4번의 외국 물품 먼저 살펴보시면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외국 물품은 외국에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임과 동시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리되기 전에 것이 외국 물품이고요. 이게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국 물품이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서 외국 물품이 된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관련이 없는 물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들어올 계획이 있고, 도착한 상태에서 이제 수입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리를 받고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로 내국 물품인 상태로 반입되는 것, 요게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동그라미 13번 보시면 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해서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내국 물품, 국내 공장에 그냥 있는 상태인 거죠. 내국 물품을 이 통관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외국 물품으로 만들어서 반출하는 것이 수출이 되겠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고요. 외국 물품,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내국 물품이 되어서 국내 반출이 가능한, 국내로 반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은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서 내국 물품으로 만드는 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 물품 인 상태에서 외국으로 다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다시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다시 나가는 것,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는 수출세랑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다시 나가는 이 반송, 경유세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법의 흐름 자체가 이 수입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관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이 부가 징수 절차와 수출입 물품 통관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출도 많이 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의 정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도 수입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그 외국 물품일지라도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외국 물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소비되는 것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 물품에 대한 세액을 걷겠다라고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수입으로 보고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도 수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기내식 외국 물품 상태인 기내식을 먹는 것, 이것도 과세가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그 교재에 보시면 239조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는 수출로 보는 수출입의 의제라고 하는 조항도 있으니까, 이 수입에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이 239조와 240조 또 같이 정리를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수입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만드는 것, 이 절차 같은 부분이 행정 절차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는 절차가 되겠죠. 신고하고 세관의 수리를 받는 것, 이것이 행정 절차, 통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동그라미의 내국 물품 보시면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 물품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도 하기 전에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서 내국 물품으로 만드는 행정 절차입니다. 입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외국 물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 물품이다 라고 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외국에 있다, 외국 물품, 내국에 있는 것, 내국 물품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통관 절차가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수출 대상, 수입 대상, 그 물품의 상태가 변경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이 정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같은 경우도, 수출 물품 같은 경우에도 내국 물품이 아직 우리 공장에 있지만 이 절차, 수출 신고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수리를 받았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공장에 그대로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물품 상태로 변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통관 절차가 우리 그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그 교재에 있는 수출, 수입, 반송,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한 번 더 나누시고 그 이후에 뭐 국제무역선, 국제운항기까지 나누시고 선박용품, 차량용품, 그리고 환적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암기하시면 이렇게 수입이나 외국 물품 같은 경우, 외국 물품,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암기해 두시면 추후에 공부하실 때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관세징수의 우선입니다. 총칙 같은 경우 관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앞장의 용어의 정의랑 갑자기 이렇게 주제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용어의 정리를 잘 준비를 수입 물품이라던가 수출, 외국 물품 같은 용어의 정의를 잘 해두셨다면 이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잘 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것은 관세징수의 우선입니다. 그러면 관세징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법의 관세징수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수입 물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이제 관세를 내지 않으면 내국 물품이 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관세를 내야지 내국 물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구역이 외국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이 보세구역에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반입이 되었다. 그런데 얘가 수입 통관을 하지 않거나 수입 통관을 하고 했지만 반출되지 않아서 수입 통관했지만 납부하지 않고 반출되지 않아서 체화, 물건이 장기간 적체, 보관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화 물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보세구역에 있고 이제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체화 물품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매각 대금은 이 관세 징수를 하는데 최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이다. 자동차, 뭐 집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국세와 동일한 우선순위로 해서 관세 징수를 운선할 수 있다. 일반 재산을 체납 처분하는 경우는 이미 다 반출이 되고 납부세액이 변경됐을 때 이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겠죠. 이 관세법에서는 체납 처분에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 체납 처분을 하게 되고 이 체납 처분에 따라서 배분금을 국세와 동일하게 배분받아서 이 관세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체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 얘는 수입 물품이 아닌 일반 재산의 경우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동일한 우선순위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내국세 등의 부가 징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목적이 나오죠. 관세 수입 확보가 목적이다. 근데 우리는 이 관세 수입 확보를 할 때 이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수입물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내국세까지도 함께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 플러스 내국세. 그래서 부가세라던가 개별 소비세, 주세, 주세와 같은 이 내국세를 관세와 함께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시켜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면 관세와 내국세를 이제 세관장이 걷게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징수 편의를 위해서,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세랑 내국세를 세관장이 모두 걷지만 관세가 없고, 관세가 없는 경우는 관세가 0%인 경우겠죠. 그래서 관세가 없고 내국세만이 체납되었고 이 내국세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으로서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때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금액. 이런 경우에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세관장 대신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거쳐서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세관장과 체납자에게 내가 이제 세무서장이 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거다라고 하는 통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겠지만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징수할 수 없는 일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절차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내국세를 부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회생계획 결정 인가를 받은 경우, 아니면 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압류 등의 강제 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를 받은 경우,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장이 세금이 지고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우리 법이 관세 수입 확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국세만이 체납되었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관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물품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관세법에 따르고 관세법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세관장 조치랑 세무서장 조치 그 다음에 법 적용의 원칙 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 개요 파트로 돌아가면은 그 법이론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법이론에 관한 내용이 이 법 적용의 원칙 등입니다. 우리 법은 역시나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납세자,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납세자 국민한테 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이 재산권을 부당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관세법을 적용할 때 이런 관세법을 적용하고 법을 해석할 때, 관세법을 해석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소급해서 과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 적용의 원칙을 법에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해석의 기준, 그래서 관세법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 과세 형평과 이 과세 형평은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의 형평과 그리고 그 조항이 합법한가 불법한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가 정당한가 요거에 비추어 가지고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라. 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거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라 라고 하는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법의 해석과 관세행정 관행이 이 기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적용의 원칙들 파트에서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랑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법 이론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신의성실 원칙이 조금 더 큰 범위에 있고 여기 안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게 부여되는 적용 원칙입니다. 당연히 소급 과세하는 입장 주체 자체가 과세관청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과세관청에게 부여되는 것이겠지만 이 신의성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 플러스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신의성실 원칙이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보다는 조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게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는 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가산세, 벌칙, 과태료 같이 이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제재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 적용의 원칙 등에서 요구하는 이 신의성실 원칙은 이 과세관청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관청에게 적용되는 그 요건을 교재에 담아두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할 것, 적법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납세자에게 그런 귀책 사유가 없고 요거에 따라서 납세자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서 어떤 적용을 했다, 그 어떤 행위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면 과세 가격이라던가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 심사를 먼저 받아서 과세관청이 얘는 0%짜리 0%의 세율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야 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공정의 견해 표명을 한 이후에 적법하게 다시 재조사한 결과 이게 8%로 변경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서 행위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8%로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신의성실 원칙 안에 소급과세 금지가 들어있다라고 한 게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세 관청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제재수단이 관세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과세 관청에게 요구되는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대통령령이 정해서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정하고 하는 위임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관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고시라고 하는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재량에 따라서 세관공무원 판단에 따라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할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도 세관공무원 너네의 한계를 엄수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재량의 한계를 엄수해서 일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법 적용의 원칙 등의 한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요 모두 과세관청이 지켜야 할 과세관청이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요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관세법 총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 적용의 원칙까지도 총칙에서 다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간과 기한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납부 기한 등이라고 해서 기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로부터 10 그리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1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기산일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기산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민법에서 기산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10운초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주연월, 일주월연으로 하는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만을 우리가 거의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규정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부과권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이 세관장이 부과하고 경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한다. 그래서 기산일이 있고 언제까지 기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관세부과권 제척기간 할 때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시점에 소멸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관세의 납부기한입니다. 교재를 먼저 보시면 원칙이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다. 그리고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전 납부 같은 것들도 있고 보정신청이라던가 수정신고 같이 납부세액 변경됐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납부기한조차도 예외적인
관세 납부 기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세법 구조 1항을 보시면 이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부터 즉시 반출 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이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예외다라고 표현을 법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재에 기재된 것처럼 이해해도 좋은 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래서 신고납부,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신고납부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할 이 세액에 대해서 내가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내가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결정되어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우리는 그 세율, 그리고 품목분류를 통한 세율과 그리고 관세평가를 통한 과세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내가 최종 세액을 확정해서 수입신고 함과 동시에 납세신고해서 이 납세신고된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종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입신고, 납세신고하고 이것을 수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이 신고납부 제도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는 이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이렇게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납부라던가 월별납부, 분할납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납부 기한을 갖고 있겠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관세를 납부해야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해야지 내공물품이 되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납부, 수입신고하고 수리가 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후납부, 신고납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자로 지정을 사전에 받든지 해서 사후납부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월별납부는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을 받아서 월별납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말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는 그 월별납부 규정을 보통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무적으로는 원칙이지만 우리 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수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이고 사전에 납부하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납부고지서 송달입니다. 이 납부고지서 송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관세를 내려면 고지서가 있어야 되겠죠. 납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내가 신고납부 원칙에 따라서 납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 신고한 다음 납세 신고서가 있을 거고요. 뭐 고지서가 납부고지서로 나오겠죠. 그리고 부가고지 하는 경우, 세관에서 지정해서 이만큼 납부를 해라라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지가 없으면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 절차이죠.
고지하는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지서를 어떻게 발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직접 발급, 원래는 이제 면대면으로 보고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편, 우편, 그리고 전자송달, 유니패스 등을 통해서 전자송달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과태료나 가산세 같은 것들이 별도로 나왔을 때 이제 등기로 보통 보내는데 화주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고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수취인부제로 반송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잘 받지 못했다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관세사 측에도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세관의 게시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공지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사용하냐라고 한다면, 뭐 가산세나 과태료 같은 것들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산하는 시점이. 기간에 따라서 계속 가산세가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를 했지만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난 받지 못해서 이걸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시송달, 내가 세관의 게시판에도 공지를 했고 뭐 이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도 내가 게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나 과태료가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잘해라 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시송달 사유와 방법은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공시 송달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 세관 홈페이지나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유니패스에 또는 신문에도 게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납부고지서 송달 같은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보세구역 반입명령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부분인데, 보세구역 반입명령 리콜할 때 리콜해라고 하는 공시조차도 이 공시송달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건 2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심사청구, 불복 청구할 때 심사청구 결정통지라던가 불복방법 통지할 때도 공시일로부터 10일로 해서 공시송달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시송달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류의 보관 기간이고, 이 부분은 1차 준비하셨던 분들은 많이 암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입 관련된 부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출 신고 관련된 부분은 신고 수리일부터 3년, 그리고 보세 운송 관련된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법 1장 총칙 전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2장의 과세가격과 부가징수 등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